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1차 협정 때 두 자릿수를 넘겼던 인상률은 5%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실장님과 이야기 나눌 안보 관련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저희 화면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앞서도 계속 전해드렸지만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타결이 됐는데 우선 이게 어떤 협상인지 이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지부터 우리 시청자들께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1991년도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체결하기 위한 SMA라고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가자, 어떤 때는 5년 동안 가자. 이게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그러면 올해 한 해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는데 벌써 그 기간이 한 34년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종류가 이제 무엇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할 거냐. 그러면은 제일 큰 것이 이제 주한미군 28,500명과 거기에 있는 미국 국적의 군속들 그 인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 12,000명 되거든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줘야 된다. 인건비.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건설도 해야 되니까 군사력 건설.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또 군사력 건설도 있고 또 BOQ 같은 것도 이제 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군수 관리.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국이 일정 부분 좀 분담을 해라. 그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 분담 비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 10위권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 분담 비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무엇에 대해서 분담금을 할 거냐 하는 그 대상도 딱 3개로 이제 한정이 됐어요. 12,000명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그리고 이제 그 독신자 숙소 등에 대한 그 군사시설 건설, 그리고 이제 군수관리비 이 3가지에 한해서만 한미가 공동으로 분담을 한다. 그래서 혹시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야 이거 그러면은 이 돈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한 미군이나 또는 미국 국적의 그런 군속들은 전부 다 미국의 예산으로 다 봉급을 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한미가 공동으로 분담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한국이 몽땅 분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이 작게 분담을 하다가 점점점 분담 비율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인상률이 8%대입니다. 8.3%. 11차 때 보니까 13%였는데 그럼 그때에 비해서 좀 협상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한 해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정부 예산 같으면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세워서 이게 국회 비준을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 뭐 예산 결산위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미 간의 상호 이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3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이제 쭉 협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제일 첫 해 거. 그러니까 그게 3년짜리든 5년짜리든 첫 해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첫 해 것을 정해놓으면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잖아요. 그럼 2026년, 7년, 8년, 9년, 30년이니까 이 첫 해의 인상률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얼마를 올리고 얼마를 올릴 것인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제일 첫 해에 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제11차 SMA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할 때는 첫 해 연도가 무려 그 전해에 비해서 13.9%였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2025년에 비해서 8.3% 정도 오른 데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비교적 첫 해의 그 분담금 협상 인상 비율이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미국도 이기고 한국도 이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 상태에서 협상이 타결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 연도별 인상률 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11차 협정이잖아요. 지금 12차. 12차 협정. 지금은 적용되는 거는 11차고 예, 예. 2026년부터는 12차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국방비 증가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상정하는 거고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는 건가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 첫 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5년이면은 그다음에 여기를 정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얼마씩 올려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얼마씩 올려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것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바뀝니다. 처음에는 야 매년 그러면 10%씩 올려주자. 그래가지고 매년 10% 올리는 거로 협상도 했다가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 더하기 GDP의 한국 GDP의 변동률 요걸 가지고 하자. 또 세 번째는 이제 오로지 소비자 물가 지수만 하자. 네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다가 캡을 하나 세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4%, 5%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건 안 돼.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다가 4%까지만 하자. 쭉 그렇게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 해오다가 지난 이제 11차 때는 이것을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연동시키지 말고 예. 방위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매년 정액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정액시키자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국방비 증가율이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대충 4.3%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타결한 것은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2%거든요. 2% 미칩니다. 몇 년 전에는 뭐 0.몇 % 이랬지만 그러면은 우리로 봐서는 국방비 정액만큼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 한 2% 이하보다 낮은 그걸 적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타결을 받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 첫 해에 우리가 8.3% 주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여기에 더 이제 플러스 해야 될 것이 캡을 또 하나 씌웠거든요. 아무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5% 이상은 못 줘. 이렇게 해가지고 캡까지 씌웠으니까 상당히 잘한 이제 협상에 타결이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협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그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말이 수리 정비 용역은 한반도에 주둔한 자산에 대해서만 쓰기로 약속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많이 이야기가 나왔긴 했지만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자산들이 있을 거고 주한미군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략 자산들이 오거나 또는 뭐 오고 가고 하는 예. 미군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역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역외 자산에 대한 정비 같은 것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해주는 건데 역외에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 11차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 타결된 것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할 때 국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 국회에서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냐면 역외 자산에 대한 것은 이것은 원래 순수한 목적의 방위비 분담금 한미 간에 그거하고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할 때는 역외 자산에 대한 정비는 빼라. 그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한국 측 대표단이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그 의견을
미국 측한테 설명을 했고 예, 예. 미국 측에서 이를 수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의 자산에 대한 정비는 이제는 안 하고 오로지 주한미군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결이 된 겁니다. 예, 이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 일본의 경우에는 소요형이고 우리나라는 총액형이잖아요. 이런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이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진척이 좀 없을까요? 왜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세 나라를 비교하는 논문을 몇 년 전에 쓴 적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한국도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 총액행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뭐 군사 건설비라든지 군수 지원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세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소요가 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일본처럼 완전한 소요 충족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항목형 항목별 총액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점 소요 충족형으로 우리도 바꿔가고 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 항목별로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총액형이랑 소요형이랑. 총액행위라는 돈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목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세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군수관리비, 그다음에 비교동 건설비 요 세 가지 항목을 따로 여기에 대한 총액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돈을 좀 더하게 했다가 빼게 했다가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하기도 하고 미국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죠. 전체 총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닌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수한 이제 소요 충족행위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미국이 원하는 거 이것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대로 원하는 것대로 여기다가 해주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항목별 총액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가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지난 4월에 협상을 시작했고 5개월 만에 타결을 한 거란 말이죠. 네네. 미 대선 전에 가능할까 몇몇 보도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꽤나 빨리 진행이 됐다는 평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올해 내로 끝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8차례나 만났거든요. 굉장히 빨리 만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시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상황인데요. 2019년도 상황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1년짜리로 했습니다. 워낙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5배 안 내면은 막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그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5배를 낼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이 협상 시한을 끌었죠. 그런데 이렇게 끌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의 조건들, 그러니까 첫 해 얼마 내고 매년 어떻게 내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협상 타결이 돼가지고 11차 SMA가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 거 2020년에는 하나도 못 했으니까 소급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현재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협상에서의 대상이라든지 산정금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뭐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갈 거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돼서 뭐 재협상을 하자거나 이런 뭐 다른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있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과거의 사례 속에서 이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FTA 최초에 체결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하고 대한민국의 그 이명박 정부하고 예. FTA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정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SMA라고 하는 것이 방위비 특별협정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사이에 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일에 들어서면 여기에서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요구에 들어줘야 되죠. 단 트럼프 행정부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좀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도 결국은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략자산 전개하는데 얼마, 전략자산 전개할 때마다 어떤 거 전개하면 돈 얼마, 뭐 항공모함 전개하면 얼마, 그때마다 그 돈을 부담을 해라라고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5배 뭐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그게 뭐 그 정도 이렇게 돈 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50억 불씩 내라는 거냐 뭐 그러면은 이게 뭐 6조나 내라는 뜻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의 인건비라든지 미국 국적의 그 군속의 인건비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면 그건 용병이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 있는 그 미군들도 뭐 그것이 일본에 있던 독일에 있던 뭐 이라크에 있던 그들도 누구도 거기 미군에 대해서는 봉급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순수하게 한국인 근로자들 12,000명에 대한 인건비 또 무슨 뭐 비옥규 건설하는 데 드는 비 군수가 그거 돈 다 탈탈 털어봐도 얼마 안 돼요. 그거 100% 내라면 우리 그거 100%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 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안보 보장을 했던 사람이죠. 안보 보장을 했던 사람도 최근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방위비 분담금은 더 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도 이상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지금 타결된 것이 부담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정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슈 태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향해 핵 사용 기도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사실상 뭐 이게 방송에서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든지 전능한 사고방식이라든지 특등 모절이라든지 뭐 겁먹은 개라든지 쥐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저희들도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아르비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무님을 만나면 시무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스님을 만나면 스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또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또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향기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이 품격을 나타내는데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뭐 지나침을 넘어서 뭐 원래 그런 거긴 하지만 조금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국군의 날을 10월 1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10월 2일 날 김정은이가 이제 서부 지구에 있는 특수작전 부대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군의 날을 이제 자기도 텔레비를 통해서 봤겠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정권 종말 얘기를 우리 대통령께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막 쏟아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괴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긴 하더라도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치졸하고 저열하고 아주 저급한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나온 우리 대통령의 표현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말을 뭐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말이겠습니까? 북한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요. 북한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얼마나 강화해 왔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그걸 가지고 이제는 교리까지 다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핵무력 정책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상 경보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모든 이제 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C4I 체계까지 다 구축을 했고요. 그 C4I 체계 구축한 데에 따라서 지금 오로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모의탄을 넣어가지고 핵 투발 연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 정도로 위협적인데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국은 결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이제 우리가 확장 억제를 한미가 일체형 확장 억제를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도발하지 마라. 절대로. 그래서 만일 너 도발하면 너 정권이 바로 종말이 된다. 이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벌써 이제 몇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억제력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제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이걸 이제 우리가 capability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그 억제력을 내가 실행하겠다는 것을 네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억제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군의 날이나 또는 한미연합연습이나 또는 화력시범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상대방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 끊임없이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내 하는 거 봤지? 너 절대로 도발하지 마. 이게 억제력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일부러 국군의 날을 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국군의 날을 그렇게 기념해서 행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핵무기를 만일 사용한다면 이 조건이에요. 핵무기 사용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북한 정권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김정은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 주권을 침해하면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한의 영존, 영원한 생존이겠죠. 생존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억제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김정은도 똑같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 억제력을 달성하기 위한 말의 이게 교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국과 충돌하면 대한민국은 생존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핵 보유국을 좀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이미 이제 핵 보유국이다.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나 핵 보유국이야, 나 핵 보유국이야. 이제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너희들 뭐 가지고 있는 전술 무기 그거 몇 개 가지고 내 핵 가지고 있는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비교조차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진행 중이고 그리고 11월 5일 날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결판이 나게 될 텐데 예.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북한은 한 번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 속에서 만일 하게 된다면 비핵화 회담은 없다. 만일 회담을 한다면 핵군축 회담은 할 수 있다. 그 핵군축 회담을 하는데 핵군축 회담의 내용은 내가 한 달 전에 공개한 바로 원심 분리기 공장 거기에서 생산되는 핵물질 이것은 핵군축 대상이 되지만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핵군축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가 핵무기 보유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전략과 동시에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몸값 올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진짜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북한 입장에서 잘 안 되면 7차 핵실험까지 가는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계세요? 7차 핵실험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은 저는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고 봐요. 우선 지난달에 북한이 12축 24륜짜리 초대형 ICBM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차량 그걸 공개했잖아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성 11형이 11축 22륜인데 그거는 이제 시험 발사를 했지만 이번에 새로 공개한 거 그건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개해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각도 한 번도 발사 안 했으니까 그거 할 수도 있죠.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수 있죠. 북극성 4형 5형이라고 하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거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만 해도 이게 벌써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몇 개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 나오면 그때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차 핵실험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마지막 카드로 계속해서 그것은 활용하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카드를 가지고 미국을 유인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이런 수단들하고는 급이 다른 얘기예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난 이제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까지 아마 히든 카드로 남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뭐 알다가도 모르겠다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현무5 뭐 이런 것들 뭐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들 역시도 북한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좀 겁먹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김여정이가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조롱을 했죠. 야, 거기 뭐 현무5 그거 보니까 무슨 기형 달구지더라. 그 이제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략사령부 너 만들어서 삼축 체계의 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전략사령부 만드는데 야, 걔한테 투구 씌운다고 해서 걔가 그 범이나 사자 될 수 있어? 이거 또 조롱했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B1B가 우리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식민지 한국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다 조롱을 하면서 잡다한 노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여정이 이 세 가지를 꼭 집어낸 것은 반대로 이 세 가지 모두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현무5 같으면 8톤짜리예요. 북한이 지난달에 공개한 것은 화성 11-4-4.5톤짜리예요. 자기네들은 제일 큰 게 4.5톤인데 한국은 8톤짜리를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지금 전략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삼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라든지 KMD라든지 KMP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단들이 육해 공군으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효율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을 전략사령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여기에 훨씬 더 대응을 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카운터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북한으로서 이것도 부담스럽죠. 마지막은 바로 B1B입니다.
비연비가 57톤 재래식 무기인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이게 전략 폭격기 이렇게 밑에 구멍 열어가지고 더미, 소위 말해서 뭉텅구리 폭탄 이렇게 터뜨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전부 다 찾아가서 자기 목표물 때립니다. 57톤이 떨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그 조롱을 했지만 그 세 가지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소식부터 국군의 날에 대한 북한의 반응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